일반적으로 50세는 남녀 모두 갱년기에 해당하는 나이로 성호르몬의 감퇴와 함께 본격적으로 노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신경 써야 할 수많은 정보들을 보다 보면 도대체 무엇에 집중을 해야 할지 도무지 감을 잡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오늘은 중년부터 특히 신경 써야 할 가장 중요한 이것, 바로 수면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50대에 접어들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농도가 20대에 비해 50% 미만으로 감소해 수면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별다른 이유 없이 수면이나 통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40대, 50대, 60대 이상의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정리했으니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 수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하셔서 애쓰지 않아도 술술 풀리는 편안한 인생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 적어 놓았으니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이 영상을 처음 보셨다면 건너뛰지 말고 끝까지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째, 생존의 필수 요소 잠. 인간의 단기적인 생존에 꼭 필요한 4가지 아시나요? 이 4가지가 없는 환경은 인간을 그 즉시 혹은 수십일 내에 죽일 수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공기, 단 몇 분이면 되고요. 두 번째는 물은 약 일주일 정도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음식이겠군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놀랍게도 바로 잠, 수면입니다. 잠이 없는 환경이 11일 정도 유지된다면 인간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가 음식이에요. 음식이 없이는 2, 3주 정도 버티다 생존할 수 없게 되죠. 한국인들, 특히 급성장 시기를 지나왔던 중장년층들은 유독 잠에 대해 부정적 꼬리표를 붙입니다. 시간은 금이다 라는 말처럼요. 하루는 24시간 모두에게 똑같으니 경쟁을 위해서 자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죠. 하지만 지금은 많은 일들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사람들이 하는 일은 머리가 맑은 상태, 집중 상태, 평온한 상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만 남게 될 거예요. 이런 현대인의 상황에서는 몇 시간 일하느냐보다 얼마나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지하며 일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리고 이 능력은 수면을 통해 끌어낼 수 있습니다. 밤에 푹 자고 일어나 활기차게 업무를 시작한다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최상의 상태로 보낼 수 있으니까요. 수면 부족 때문에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 실수했던 경험은 누구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할 경우 자신뿐 아니라 주변에도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수면 부족 상태인 사람에게는 무의식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가는 걸 꺼린다고 해요. 또 수면이 부족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죠. 실제로 수면 부족인 사람이 팀에 있으면 팀의 성과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잠을 잘 자면 별다른 수고 없이 머릿속에 있던 쓰레기와 몸속 노폐물이 비워지고 정렬되어 몸과 마음의 건강이 회복됩니다. 수면은 이 시대의 비즈니스에 가장 필요한 요소를 공짜로 매일 만들어주는 셈이죠. 과거에는 수면 시간을 무의미한 시간, 버려지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이제는 트레이닝 시간,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원래 사람은 잠을 자면서 행복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잠을 자는 행위 자체를 즐겨야 하는 이유이죠. 수면은 삶의 질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데요. 현대 정신의학적 기준으로 질병이라 불리는 것은 모두 수면장애를 동반합니다. 수면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는 없다고 하죠. 그리고 이 정신질환은 신체적 통증과도 깊은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정신과에 가면 기본 처방은 수면제죠. 어디를 다치거나 아픈 데가 없는데도 지속적인 통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은 아마도 수면의 질이나 양이 좋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 현재 정신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건강이 좋지 않다면 수면 회복을 첫 번째 목표로 삼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수면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침 걷기 운동을 강력하게 추천하는데요. 운동 부족도 호르몬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전 저의 영상에서 추천드렸던 존2 운동법에 따라 심박수를 대략 110에서 120 정도 유지한 상태로 30분 이상 걸으면 뇌의 감정 조절 중추인 편도체를 안정화시켜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스트레스성 장애도 예방할 수 있어요. 화가 나 있거나 걱정거리가 있거나 혹은 내일 너무 설레는 일이 있어도 잠이 잘 안 오잖아요. 이런 흥분된 감정은 뇌에서 먼저 설렌다, 화난다, 두렵다를 느끼고 그 다음 신체적 반응으로서 심장박동이 빨라지거나 호흡이 가팔라지는 게 아닙니다. 감정 발생의 메커니즘은 정확히 반대라고 하죠. 심장 박동이 빠른 것, 근육이 긴장한 것, 장에서 올라오는 신호 등 각종 정보가 뇌에 전달되면 그제서야 뇌는 이것을 설렘이나 분노, 우울 등의 감정으로 해석한다고 합니다. 이 해석의 체계는 이전의 나의 기억에서 비롯하는데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격이죠. 현대 뇌과학에 의하면 우리의 기억은 감정과 함께 몸 신경계 곳곳에 저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강력한 위협을 느꼈던 상황과 비슷한 자극과 신호가 올라온다면 뇌는 이것을 이전에 느꼈던 위험 상황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이전만큼 위험하지 않은데도 같은 위험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쓸데없이 편도체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트라우마와 같은 정신적 질환을 정신분석학적인 방법보다도 신체를 단련하는 훈련을 통해 치료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권위 있는 논문도 발표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감정적 흥분 상태는 심장 박동수가 빠를 때 느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심장 단련 훈련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덜 흥분할 수 있는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심장이 되려면 운동을 통해 빠른 심장 박동수에 익숙해져야 하는 겁니다. 가장 효과가 있는 운동 구간이 바로 존2라고 하죠. 존2는 옆 사람과 운동하면서 헐떡이지 않으며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약한 강도인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노력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평소 무기력하거나 화나 짜증이 잦다면 편도체 활성화가 만성화된 경우일 텐데요. 생존에 큰 위협이 없는 현대인의 뇌는 아직도 생존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느낌이 들면 즉각 생존 모드인 편도체 활성화 상태에 돌입합니다. 편도체 활성화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편안한 상태에서 작동되던 모든 뇌의 기능은 끄고 오직 도망가거나 쌓을 근육만 활성시키는 거죠. 대표적 증상이 턱 관절의 힘주기, 눈의 힘주기, 승모근과 같은 근육의 힘주기 등이고요. 소화 능력, 생식 능력, 면역 능력, 세포 재생 능력 등 지금 당장의 생존과 관련 없는 모든 기능은 잠시 멈춥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이 편도체 활성화는 길어야 5분에서 10분 정도만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안이나 설렘과 같은 흥분 상태의 감정은 5분에서 10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게 정상적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은 만성 편도체 활성화로 인해 수많은 질병에 노출되게 되었는데요. 현대인이 살아갈 때 필요한 진짜 능력을 모두 끈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잘 안 풀리고 인간관계에서 갈등만 더 심화되죠. 뇌의 기본 상태가 편도체 안정화 상태가 되어야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저녁 식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밤에 너무 많은 식사를 하면 수면의 질도 하락하게 됩니다. 저녁을 가볍게 먹거나 일찌감치 먹으면 숙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뇌가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뇌가 소화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이죠. 음식을 섭취하면 보통 위에서 소장으로 내려가는데 서너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 잠들기 전 3시간 전에 식사를 마친다면 뇌가 훨씬 휴식하기가 쉬워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저녁을 먹는 시간을 당기는 것입니다. 집밥을 먹든 외식을 하든 지금보다 1시간 빨리 저녁 식사를 한다면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요.
귀가가 많이 늦는 사람의 경우는 집에 가서 한꺼번에 먹으려 하지 말고 저녁 시간이 되면 우선 가볍게 뭐라도 먹는 걸 추천합니다. 집에 와서 한 번 더 가벼운 식사를 한다면 자기 90분 전에 음식을 먹었다고 해도 수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요. 저희 남편이 그런 경우인데요. 퇴근이 보통 9시가 넘기 때문에 그 전에는 9시에 식사를 했었는데요. 요즘은 6시 즈음에 간단한 간식을 먹고 와서 집에서는 식사량의 절반 미만으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훨씬 더 아침에 일어나기가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 저녁은 따뜻하고 소화가 쉬운 음식을 먹는 걸 추천드려요. 뇌의 질량은 체중의 2%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신체가 섭취하는 전체 에너지의 25%나 소모합니다. 사람의 뇌가 커질 수 있게 된 것도 에너지 섭취와 관련이 있어요. 인간의 뇌는 침팬지를 비롯한 다른 영장류의 뇌와 같은 방식이지만 신경세포의 숫자가 훨씬 많은데요. 이렇게 많은 신경세포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날 것을 먹는 다른 영장류와 달리 음식을 불로 익혀서 먹기 때문이라고 하죠. 화식을 하면 소화에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뇌가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 장으로 들어온 음식의 정보를 해석해서 여러 소화작용을 명령하는데요. 성분이 복잡한 인스턴트 식품 같은 초가공식품은 뇌에게 혼란을 줍니다. 효율적인 뇌 사용을 위해 가급적 따뜻하면서 심플한 식사를 하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또 저녁 식사와 행복감은 깊은 연관이 있죠. 너무 무리하면 지속이 어려우니 행복감은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조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밤중 화장실 대책이에요. 대한비뇨기학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0세 이상 남성의 65%가 야간요를 겪고 있는데 이 야간 빈뇨는 수면을 방해하는 직접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직장 및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또한 밤중 2회 이상 화장실에 가는 야간 빈뇨가 있는 사람은 1회 이하인 같은 연령에 비해 사망률이 약 2배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밤중 화장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자기 전 수분 섭취를 피해야 해요. 최소 2시간 전까지는 수분 섭취를 맞춰야 합니다. 이 점은 젊은 사람도 주의해야 하지만 50대가 되면 특히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50대는 알코올이나 카페인의 잔존 시간이 2배 이상이라는 데이터도 있으니 술이나 커피를 좀 자제하는 게 도움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염분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짜게 먹으면 아무래도 물을 찾게 되죠. 국물을 마시거나 또 짜게 음식을 먹는 습관을 바꿔보세요. 자기 2시간 전 수분 섭취 마치기, 그리고 짜게 먹지 않기. 이 2가지만 지켜도 자다 깨서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넷째, 밤중 환기입니다.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곳에 많은 사람이 있다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금세 기준치 1500ppm을 넘습니다. 만약 침실에 문을 닫고 여러 명이 함께 자면 기준치를 훌쩍 넘기도 하는데요. 단 2명이 약 4평 정도의 방에서 잔다면 4000ppm을 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많은 논문에서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상태에서는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나 다음날 집중력이 저하된다고 말하는데요. 그렇다고 창문을 열고 자면 지나치게 덥거나 추울 수 있고 외부의 소음으로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럿이 한 방에서 함께 자고 편두통이 심하다면 이산화탄소 과다가 원인일 수 있으니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기 전에 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시끄럽지 않다면 창문을 약간 열어둘 수도 있고 또 소리가 크지 않은 환기팬이나 24시간 공조 시스템을 켜놓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0대가 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어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짧아지는데요. 젊을 때는 항상 수면 부족 상태여서 언제든 금방 잠들 수 있지만 50대부터는 필요 수면 시간이 6시간 정도로 짧아진다고 하죠.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일 뿐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활동 시간이 길어져 인생을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 이유는 체력이 떨어져 깨어있기가 힘들고 이불 속에서 뒤척이는 시간이 늘기 때문인데요. 젊을 때는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체력도 되는데
필요 수면 시간이 길어 항상 수면 부족 상태인데 반해서 50대부터는 완전히 수면 과잉 상태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억지로 더 자려고 누워있으면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급격히 줄어들고 안 그래도 길었던 얕은 수면 시간이 늘어나 수면 과잉의 악순환에 빠지게 돼 밤이 오히려 두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 악순환에 빠지지 않으려면 깨어있는 상태로 버티는 힘을 키워 이불 속에서 보내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해요. 나이가 들면서 일찍 잠자리에 드는 사람이 많은데요. 9시나 10시부터 최적의 수면 시간인 6시간 정도를 자면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하죠. 하지만 그 시간부터 일어나서 활동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적어도 밤 11시까지는 깨어있으면 아침형 인간이 일어나는 시간쯤에 일어나서 상쾌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죠. 50대 이후에 늦은 시간까지 깨어있으려면 체력이 필요한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걷기 운동에서 더 나아가 더 강도 높은 운동으로 몸을 단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니까 50대부터는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좋죠. 100세가 넘으신 김영석 교수님의 말씀으로도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기는 60세에서 75세를 꼽기도 했어요. 습관은 아주 사소하고 우연한 계기로 인해 시작됩니다. 꾸준히 하는 것이 어려울 뿐이죠. 뇌과학 전문가 박문호 박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걸 대단한 일로 여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우연한 계기로 가벼운 마음으로 실험하듯 시작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죠. 이게 진짜 되나? 어떤 효과가 있나? 한번 관찰해봐야지 정도로요. 저는 몇 달 전 커피를 2주 정도 끊었었는데요. 커피를 하루에 2잔 이상 마셔도 피곤함이 가시지 않아 박문호 박사님 말처럼 커피 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서 해봤어요. 두통도 있고 잠도 몰려오고 중간에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서서히 적응해 나가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카페인 리셋을 한 후 요즘은 커피를 간헐적으로 마셔도 생활에 큰 지장이 없어졌어요. 성인이 된 이후로 수십 년간 커피를 안 마신 날은 거의 없었을 텐데 겨우 2주 안 마셨다고 카페인 의존증에서 벗어났습니다. 또 다시 커피 의존이 시작된 것 같으면 다시 커피 안 마시기 도전을 해보려고 해요. 처음보다는 훨씬 쉬울 거라고 확신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오늘 말씀드린 작은 습관들, 오전에 30분 걷기, 저녁을 일찍 가볍게 먹기, 자기 2시간 전 수분 섭취 끝내기, 덜 짜게 먹기, 자기 전 환기하기 등 작은 변화를 오늘의 영상을 계기로 우연히 가볍게 실험하는 마음으로 해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컨디션을 보세요. 좋으면 내일 또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수면이 개선되면 또 내 삶의 만족도는 얼마나 올라가는지 관찰해 보세요. 분명 인생의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실 겁니다. 오늘은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정희원 교수님이 강력 추천한 도서 일하는 당신을 위한 최고의 수면법이라는 책의 일부 내용과 또 제가 알고 있던 내용을 덧붙여 몇 가지 수면에 대한 상식과 숙면의 기술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책은 제가 읽었던 어떤 수면 관련 책보다도 술술 쉽게 읽혔고요. 또 도움이 되는 새로운 내용도 많이 있었습니다. 책 내용을 다 소개해드리진 못하지만 꼭지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자면 평범하게 일상생활만 해도 수면 부족이 될 수 있다. 수면 부족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관계 악화다. 나이나 인생의 중요한 이벤트에 따라 최적의 수면 대책은 바뀐다. 월요일 아침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금요일이 되어서야 업무 능력이 회복된다. 몸과 마음의 피로는 목요일에 최고조에 이른다.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은 태어날 때 결정된다. 결혼해서도 이불은 따로 쓰는 게 좋다. 등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수면에 관한 중요한 지식을 거의 다 담고 있고 상황별, 환경별, 나이대별에 따라 필요한 수면 기술을 잘 소개해주고 있어서 수면에 대해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은 입문서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행복한 성장의 여정을 존경을 담아 응원드립니다. 오늘 꼭 꿀잠 자세요. 감사합니다.